107세 할머니가 23세 청년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강원도의 작은 평화마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문은 여름날 소나기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죠. 107세의 박복순 할머니가 23살 청년 이민준과 아이를 가졌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온 백발이 성성하고 인자한 미소를 짓던 할머니가 임신이라니. 사람들은 헛웃음을 짓거나 고개를 젓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여러 병원에서 찍혔다는 영상을 찾기 바빴습니다. 농담처럼 들리던 이 소식은 반나절 만에 SNS를 뒤덮었고 온갖 가짜 뉴스 페이지를 장식하며 조용하던 시골 마을을 전국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낡은 나무 울타리 너머 박복순 할머니의 작은 집은 순식간에 호기심 어린 시선들로 둘러싸였습니다. 이웃들이 몰려와 구경하고 영상을 찍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댓글을 읽어댔습니다. 인터넷에는 107세 할머니 임신 23세 연하남과의 진실은 세기의 막장 드라마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의 주인공인 할머니는 그저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떨리는 손으로 낡은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깊은 눈동자에는 분노도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른 새벽 안개처럼 슬픔만이 속눈썹에 맺혀 있었죠. 박복순 할머니는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온 마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국어 교사였죠. 사람들은 단아한 옷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길을 지나던 젊은 시절 선생님의 모습과 맑은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남편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마저 군 복무 중 사고로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70년 넘게 낡은 집에서 홀로 라디오 소리와 마당의 봉선화를 벗삼아 살아왔습니다. 최근 몇 년 기력이 쇠하자 의료봉사 동아리 학생들이 할머니를 돌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민준이도 있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의대생 민준은 늘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을 친손자처럼 아껴 밥을 해주고 스웨터를 떠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혈압을 재고 죽을 떠먹여 드리고 마당을 쓸었죠. 그렇게 늙은이와 젊은이 두 사람은 외로운 시간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복통을 호소했고 민준은 할머니를 모시고 동네 보건소에 갔습니다. 초음파를 보던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동료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이 혹 꼭 태아처럼 보이는데.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마침 함께 갔던 이웃 최 씨 아주머니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그 말은 온 마을을 태워버릴 불씨가 되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부풀렸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임신했대. 그 민준이라는 학생이랑 그랬다나 봐. 어머, 그 나이에 어떻게.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눈빛, 악의적인 말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박복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온 민준이 보였죠. 그는 비윤리적인 문제로 학교에서 실습 정지 처분을 받은 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얘야. 세상 사람들 입이 칼보다 무섭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줄 게다. 밖에는 저녁 노을이 핏빛처럼 붉은 봉선화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황당한 이야기는 평생을 선하게만 살아온 두 사람의 명예를 짓밟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107세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헛소문이 얼마나 큰 파장과 눈물,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가져올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폭풍 속에서 의학이 아닌 인간의 정층이 만들어낼 기적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소문이 퍼지기 전 박복순 할머니의 하루는 놀라울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흙길 골목 끝에 자리한 할머니의 작은 집은 벽돌에 이끼가 끼고 기와는 비가 올 때마다 몇 장씩 떨어지곤 했습니다. 집 앞에는 붉은 봉선화가 가득 피어 아침마다 툇마루를 여린 꽃잎으로 덮어주었죠.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면 일어나 연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현미죽을 끓이고 녹차 한 잔을 우려내 툇마루에 앉아 다구는 소리를 들으며 새벽 연기 냄새를 맡곤 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할머니는 수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교편을 잡던 시절 들리던 학교 종소리부터 마을 방송으로 뉴스를 전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시끄러운 SNS와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었죠.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쓸 줄도 몰랐고 세상사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기쁨이란 그저 봉선화를 바라보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듣고 늙은 고양이가 마당에서 햇볕을 쬐는 모습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박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 동네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글을 가르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진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수업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들이 글을 깨쳐 가난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이었죠. 이제는 성공한 제자들이 명절마다 찾아와 차나 영양제를 건네곤 했지만 할머니는 그것들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눠야지.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 소박한 삶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꽃에 물을 주고 밤에는 호롱불 옆에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눈빛도 총명했지만 손은 예전보다 더 떨렸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했지만 날이 너무 추워지면 이웃에게 땔감을 부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3살 청년 민준이 할머니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바람이 몰아치던 오후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흠뻑 젖은 채 대문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깡마른 얼굴에 추위로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문을 열어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마른 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뿐이었지만 그때 민준의 눈빛은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죠. 나중에야 민준이 지역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대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지역을 배정했고 박복순 할머니는 최고령자로서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할머니 곁에 머문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정 때문이었죠. 그는 매일 찾아와 혈압을 재고 약을 발라드리며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건 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라고 말했고 민주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세상에 또 한 분의 할머니를 얻어 행운인걸요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착하고 속 깊은 민준을 아꼈습니다. 할머니가 기침하면 생강차를 타오고 추워하면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었죠. 어느새 라디오와 고양이 소리만 들리던 집은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박 선생님, 이제 손주 생겨서 외롭지 않으시겠네라며 농담을 건넸고 할머니는 그저 온화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 무해해 보였던 한마디가 훗날 끔찍한 소문의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질 녘이면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시절, 폭격 속에서 남편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던 시절,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승전보의 밤잠을 설치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가 겪어온 고된 세월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푹 빠져들었죠. 할머니는 민준을 먼저 떠나보낸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할머니에게 민준은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민준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 단순한 정기검진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낡은 기와 지붕 위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울타리를 스치며 울부짖었고 할머니의 봉선화 화분 몇 개가 쓰러졌습니다. 막문을 닫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던 참에 대문 밖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흠뻑 젖은 깡말은 형체가 툇마루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우산을 쓰고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길을 잃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쳐 보이는 젊은 얼굴이 안쓰러워 할머니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오너라. 그러다 병나겠다. 할머니는 마른 수건을 주고 남은 현미죽을 데워주었습니다. 그는 죽을 먹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할머니, 며칠째 하숙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비는 계속 오고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보릿고개와 전쟁을 겪으며 한세기를 살아온 할머니는 한눈에 그가 정말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찾아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의대생인데 이 지역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100세가 넘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는 비 온 뒤 갠 햇살처럼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집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혈압계와 비타민, 때로는 길가에서 캔 신선한 나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할머니를 대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내 손주라 불렀고 민주는 할머니를 우리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도 신기해하며 그 학생 매일 할머니 댁에 오네 라고 묻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이 나이에 말벗 하나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야기 나눌 사람만 있어도 행복하지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두 사람은 정을 쌓아갔습니다. 아침에는 민준이 할머니의 가벼운 체조를 돕고 점심에는 함께 밥을 짓고 오후에는 나무를 다듬으며 학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의학 이야기를, 민주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가끔 할머니는 의사가 되거든. 절대 무정한 의사는 되지 마라. 아픈 사람에게는 약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필요하단다라고 당부했고, 민주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스웨터를 뜨며 마루를 닦는 민준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여자애들만 살림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남자애도 야무지네. 민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챙겨야 했거든요. 할머니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집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집이라고 불러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추운 날이면 민주는 저녁 늦게까지 남아 연탄불을 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 앉아 있으면 민주는 조용히 다가가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다면 영락없는 친할머니와 손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관심 뒤에서 의심의 눈초리들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할머니를 모시고 보건소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기력이 없고 식사도 잘 못하며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걱정이 된 민주는 확실히 검사를 받고 싶었죠. 진료실에서 의사는 평소보다 오랫동안 초음파를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가 뭐가 잘못됐나요? 라고 묻자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동료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이혹, 꼭 태아처럼 보이는데 이상하네. 그 말은 단순한 의학적 소견이었지만 누구도 끌 수 없는 소문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혈압을 재려고 기다리던 이웃 최 씨 아주머니가 그 말을 우연히 듣고 만 것입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 빛났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100살 넘은 할머니가 임신이라니, 그것도 저 젊은 학생과 함께 마을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이야기가 싹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보건소 검진 이후 민주는 할머니 댁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 매일 아침 약과 따뜻한 물, 신선한 채소를 챙겨왔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그림자만 보여도 우리 착한 손주 또 왔구나 하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적막하던 작은 집은 민준 덕분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민준은 마당을 쓸고 무너진 툇마루 계단을 고쳤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스웨터를 뜨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봉선화 그늘 아래 울려 퍼지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저 총각 참 효심이 깊어. 우리 자식들도 저러지 못하는 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민주는 그저 웃으며 할머니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해 차를 우리고 죽을 끓이고 머리를 빗겨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다른 옷을 꿰매주며 젊은 사람이 몸을 아껴야지. 대충 먹고 다니면 안 된다. 의사가 될 사람이 깡마르면 누가 믿겠니라며 걱정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할머니는 신문을, 민준은 의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때로 할머니가 졸다가 민준의 어깨에 기대면 민준은 할머니가 깰까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름진 얼굴을 보며 민준은 자신의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꼭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민준에게서 수십 년의 외로움을 달래줄 따뜻한 정과 보살핌을 느꼈습니다. 가끔 민준은 밤에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머물다 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사랑방에 이부자리를 펴주며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부르거라 하고 당부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 할머니가 기침을 하면 민준은 잠에서 깨 생강차를 타드리고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싹튼 것은 동정심이 아닌 피를 나눈 가족 같은 끈끈한 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이야기를 엿들은 최 씨 아주머니는 할머니 집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맞은편 대나무 숲 뒤에 숨어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안의 그림자를 지켜보며 이웃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했어? 저 늙은이 뭔가 있다니까. 아무렇지 않게 던져진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할머니를 부축해 마당을 거닐다 할머니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민준은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해 안았습니다.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최 씨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망측스러워라. 그리고 몇 시간 후 소문은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박 선생님이 그 민준이라는 총각이랑 보통 사이가 아니래. 병원에서 임신했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소문은 처음에는 찻집에서 나누는 작은 수군거림이었지만 불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시장에 가는 사람도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도 모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혀를 차는 사람. 하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인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염주를 돌리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자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어둡구나. 민준은 머뭇거리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민준은 몰랐습니다. 밖에서는 소문이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었고 며칠 뒤면 이 작은 집이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 사람들이 위로가 아닌 잔인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몰려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 평화마을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새벽바람이 불고 마을 방송에서는 일기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박복순 할머니는 봉선화에 물을 주고 민주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죠. 그때 최 씨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허리에 손을 얹고 대문 밖에 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건강 좋아 보이시네요. 요즘 민준 학생이 아주 정성껏 돌봐주나 봐요. 그녀는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온화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착한 아이야. 복이 많아야 저런 사람을 만나지. 하지만 최 씨 아주머니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의심과 경멸이 담겨 있었죠. 그날 점심, 민준이 시장에 채소를 사러 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들이 속삭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100살이 넘었는데 임신했다는 소문 들었어? 정말. 누구랑? 그 젊은 학생이랑 그랬다잖아.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하마터면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아주머니가 말을 보탰습니다. 내가 똑똑히 들었다니까. 보건소 의사가 태아 같은 게 보인다고 했대. 그때 그 학생이랑 같이 갔다잖아. 못 믿겠으면 최 씨한테 물어봐. 근거 없는 말들이었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입을 거칠 때마다 이야기는 더욱 기괴하고 왜곡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 집 대문 주위를 맴돌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할머니 아기 낳았대요. 박할머니 아기 낳았대요. 할머니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민준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달려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무슨 그런 못된 말을 하니? 아이들은 놀라 흩어졌지만 여전히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차마 할머니 댁에 갈 수 없었습니다. 툇마루 앞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또 무슨 슬픈 일이 있느냐?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숨기려 했지만 이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랑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해요. 할머니는 민준을 보며 차분하고 온화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 입방아는 평생 오르내리는 거란다. 오늘은 우리 이야기를 하다가도 내일이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떳떳하다면 시간이 모든 걸 말해줄 게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번 소문은 동네의 가십거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장에 있던 누군가가 할머니의 임신서를 떠드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영상은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충격. 107세 할머니, 23세 청년의 아이 임신. 전 국민 경악 같은 제목과 함께 말이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페이지들이 재빨리 할머니의 사진에 악의적인 글을 덧붙여 퍼날랐습니다. 그 밑에는 수천 개의 조롱과 비아냥이 담긴 댓글이 달렸습니다. 역겹다. 저 학생도 보통은 아니네. 그 시끄러운 이야기 뒤에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넋나간 얼굴로 연탄 아궁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태연하게 신문을 접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기는 법이다. 나는 전쟁도, 굶주림도, 죽음도 겪었다. 이까짓 헛소문이 뭐가 무섭겠느냐. 다만 너처럼 어린아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이 마음 아플 뿐이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다. 나는 안다. 언젠가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게다. 밖에서는 봉선화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붉은 꽃잎들이 툇마루에 흩날렸습니다. 마치 그들을 둘러싼 시끄럽고 화려하지만 무의미한 소문들처럼. 하지만 두 사람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은 바로 다음 날 보건소에 한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로 그 소문을 확인시켜주게 되고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진짜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며칠간 흉흉한 소문에 시달린 박복순 할머니는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밥도 넘기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걱정이 된 민주는 다시 보건소에 가보자고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가는 거지. 늙은이가 검사받을 게 뭐 있겠니? 민준이 할머니를 부축해 골목을 나섰습니다. 이웃들은 두 사람을 보고는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수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 당황할까봐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따라 보건소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진료를 기다리며 할머니의 임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민준이 들어서자 실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노골적인 시선들이 쏟아졌고 어떤 이는 웃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목도리를 고쳐드렸습니다. 지난번 진료를 했던 김 원장은 두 사람을 보고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왜 다시 찾아왔는지 짐작했습니다. 할머니, 이리 앉으세요. 지난번 결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진료 기록을 펼치고 예전 초음파 사진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날 기계에 노이즈가 좀 있었네요. 영상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각도 때문에 태낭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복부 낭종입니다. 양성 종양이라 위험하지 않아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듯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괜찮다는 말인가요? 원장님? 김 원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괜찮습니다. 약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일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 최 씨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말이죠. 그녀는 혈압 검사를 기다리다 복부 낭종이 태낭처럼 보인다는 말을 얼핏 엿듣고는 또다시 제멋대로 해석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의사가 할머니 뱃속에 태아가 있다고 확인해줬대. 아직 아빠가 누군지는 모른다나 봐. 그날 오후 소문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평화마을은 들끓었습니다. 어떤 이는 직접 들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의사가 확인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지역 인터넷 언론도 할머니의 임신설을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봉사활동 때 찍었던 할머니와 민준의 사진과 함께 말이죠. 민준은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며 요즘 젊은 것들은 미쳤어. 세상 말세다 같은 악의적인 댓글과 함께 퍼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 글자들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서둘러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 했지만 골목 어귀에서부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임신한 게 진짜래. 의사도 확인했다잖아. 신문에도 났어. 그 민준이라는 놈. 이제 발뺌 못하겠네. 할머니는 대문 밖에 넋을 잃고 서 있는 민준을 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할머니는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무슨 말을 하더냐?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고는 놀라울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거센 바람도 결국은 지나가는 법이다. 100년을 살면서 내가 어떤 바람인들 못 겪어봤겠느냐. 하지만 이번 바람은 단순한 동네의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폭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카메라, 수백 개의 호기심 어린 눈들이 골목 끝 작은 집, 평생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는 선량한 두 사람이 사는 그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조용했던 작은 마을은 전국에 이목이 쏠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낯선 차들이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며 떠들어댔습니다. 어떤 이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 봐, 저기가 바로 107세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그 집이야.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뒤섞여 마을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는 왜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기이한 구경거리처럼 쳐다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올곧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명예가 사람들의 유의거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민주는 집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무리의 기자들이 대문 앞에서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107세에 임신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할머니는 굳은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달려가 할머니 앞을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할머니께서는 이런 일을 감당하실 연세가 아니십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끄러운 소음과 정신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뿐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할머니와 젊은 청년의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합성하고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기적인가? 나이 들어서 주책이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 악의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민주는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도 교수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학교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실습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단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일단 마음 진정하라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정할 수 있을까? 그는 툇마루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두려워 마라.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믿는 법이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게다. 민주는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저들이 할머니를 모욕하고 있어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나는 평생 온갖 수모를 다 겪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너처럼 착한 아이가 나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이 마음 아플 뿐이다. 소문의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지역 방송국에서 촬영팀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 자극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뿐이었죠. 인터뷰를 거절당하자 그들은 길 건너편에서 몰래 촬영하며 107세 할머니, 임신 사실 발각 후 취재진 피해 잠적이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그날 밤 평화마을은 자동차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대문 앞에 모여들었고 어떤 이는 담벼락에 돌을 던지며 낄낄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에 묵묵히 앉아 염주를 돌리며 불경을 외웠습니다. 곁에 있던 민주는 치솟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할머니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군중의 소음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건소에 김 원장이 지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민준을 번갈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 한마디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임신한 게 아니라 양성 종양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민주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었죠. 그는 이 시대의 진실 규명은 헛소문이 퍼지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복순 할머니는 여전히 문 밖에 모여있는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주름진 얼굴을 비췄지만 그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평화마을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소란이 지나간 자리에는 기와지붕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벌레 우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박복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호롱불빛이 주름진 얼굴 위로 희미하게 어른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민준이 딱딱한 평상에 누워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나지막한 한숨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자니? 민준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아직 안 자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줘도 되겠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얇은 담요를 할머니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더디고 끊겼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켜켜이 쌓인 세월의 먼지가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내가 16살 때였단다. 막 사범학교에 들어갔을 때지. 그때 내 인생은 여름 햇살처럼 눈부셨어.
착하고 다정한 군인 남편을 만나 이 작은 강가집에서 살았지. 아이 몇 낳고 늙을 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소박한 꿈이었단다. 하지만 전쟁이 터졌고 포성과 연기, 그리고 돌아오지 못할 이별만이 남았지. 어느 날 오후 사람들이 남편의 전사 통지서를 가져왔어.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동료들에게 말했지. 내 남편은 나라를 위해 떠났으니 나는 자랑스럽다고. 하지만 밤이 되면 제사상 앞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단다. 그 후 임신 7개월이었던 첫 아이를 잃었어. 의사는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했지. 나는 아기 옷들을 전부 나무 상자에 넣어 벽장 깊숙이 넣어두고는 다시는 열어보지 않았어. 그때부터 내 인생은 기나긴 외로움 속에서 흘러갔지.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교단에 섰고 아이들에게는 늘 웃어주었지만 내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단다. 나는 신이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어. 이렇게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죽어도 아무도 모를까봐 두려웠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민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알던 온화한 할머니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이제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할머니는 작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눈에 희미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래, 네가 온 날부터 나는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단다. 신이 내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만 같았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화가 나기보다는 헛웃음이 나왔어. 이 늙은이가 어떻게 아이를 갖겠니? 하지만 나는 그들이 안쓰러웠단다.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르는 그 입들이 가여웠지. 민주는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다들 곧 알게 될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바랄 것도 없다. 이 나이가 되니 죽음보다 무서운 게 오해받는 거더구나. 예전에 남편을 잃고도 충분히 오래 울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바람이나 남편을 버렸다는 헛소문이 돌았었지. 수십 년을 침묵하며 살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네가 있으니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젖은 흙냄새가 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먼 옛날을 회상하듯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사람들은 아주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단다. 하지만 그들을 원망하지 마라.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분노하거나 미소 짓는 것뿐이지. 나는 미소 짓기로 했다. 분노는 내 마음만 병들게 하니까.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희미한 온기를 느끼며 그는 더 이상 할머니를 가엾은 노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세기의 풍파를 겪고도 올곧은 인품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위대한 한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지 않았지만 작은 집 안에는 연민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악의적인 소문보다도 조용하고 단단한 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갑작스러운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박복순 할머니와 관련된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긴급 주민회의를 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어떤 이는 구경거리를 기대했고 어떤 이는 할머니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다. 다만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지 않을까봐 두려울 뿐이지. 회의를 주최한 사람은 박 이장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할머니를 남몰래 흠모했던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70이 넘은 박 이장은 여전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임신 소문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그분을 평생 봐왔는데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그는 군청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까지 몰려들자 침묵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문의 근원지였던 최 씨 아주머니는 맨 앞줄에 앉아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이장이 단상에 올라 사람들을 둘러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신 것은 이야기를 더 퍼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수군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박 이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박복순 선생님을 반평생 넘게 알아왔습니다. 제가 그분의 제자였을 때부터 말이죠. 남편과 자식을 잃고 평생을 의롭게 살아오시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신 분이 이제 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몇몇 사람이 고개를 숙였지만 반박하는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태아 같은 게 보인다고 했다잖아요. 우린 그냥 들은 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박 이장은 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말을 옮기는 것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헛소문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연로하신 박 선생님 같은 분에게는요. 그때 김 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깊은 후회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분께 사과드립니다. 제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음파 결과는 양성낭종일 뿐 임신이 절대 아닙니다. 할머니와 민준 학생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큽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오해였네. 할머니, 정말 안 됐다. 그 연세에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그때 박 이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박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그분은 누구에게 험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선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만약 내일 우리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할머니는 회의에 오지 않았지만 박 이장의 말은 마을 전체에 경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짧지만 모두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평생을 올곧게 살아온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어떨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오후 박 이장은 할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염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장님이 큰 소리 내는 걸 들었네. 그는 할머니 곁에 앉아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그렇게 말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늙어서 해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다만 저 민준이라는 아이만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네. 박 이장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며 차마 고백하지 못했던 젊은 날의 애틋한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구도 선생님의 명예에 손대지 못하게 할 겁니다. 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툇마루 앞 봉선화 위로 쏟아졌습니다. 바람에 날린 꽃잎 하나가 할머니의 앙상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날 동안 어두웠던 할머니의 눈에 처음으로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을 위해 기꺼이 나서주는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 존재한다는 믿음의 빛이었습니다. 주민회의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107세 할머니의 임신설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김 원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명했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인터넷 언론들은 여전히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리지 않았고 할머니와 민준의 사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해명할수록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박 이장은 한낱마을 이장의 말만으로는 소문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민준, 김 원장과 상의한 끝에 군립병원에서 공식적인 진단서를 받아야만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직접 차를 몰아 할머니와 민준을 태우고 20km 떨어진 군립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는 박 이장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미소 지었습니다. 늙어서 두 젊은이에게 신세를 지니 나도 복이 많은 사람이야. 민준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징계를 받거나 명예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부당한 오해를 받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군립병원에서도 이미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도착하자 사람들은 신기한 듯 쳐다보거나 작게 웃었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꼼꼼하게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며 이전 기록들을 검토했습니다. 진료실은 초음파 기계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 조용했습니다. 30분 가까이 지났을까? 의사는 돌아와 할머니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혀 임신이 아니세요. 이것은 양성난소 낭종입니다. 모양이 둥글어서 낡은 초음파 기계로는 태낭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니 정기적으로 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할머니는 그저 웃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이 나이에 임신하려면 기적이 일어나야지. 의사도 미안한 듯 멋쩍게 웃었습니다. 박 이장은 즉시 병원의 원장 직인이 찍힌 공식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의학적 소견 통보서가 평화마을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붙었습니다. 본 군립병원은 박복순 107세 님께서 임신 상태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초음파 결과는 양성복부 낭종으로 생식 활동과 무관합니다. SNS에 유포된 모든 정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방송으로 이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아나운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민들에게 박복순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순간 온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멋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져 며칠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시장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SNS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어? 병원에서 덮어준 거겠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 민주는 그 글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할머니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이장이 진단서를 들고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신문을 읽다가 글을 보고 웃었습니다. 또 나 때문에 고생했네. 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놓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병원 증명서도 있으니 누가 또 헛소리하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일을 크게 만들지 마. 겁먹으면 알아서 조용해지겠지. 우리가 떳떳하면 그림자가 휠 리가 있나. 박 이장은 존경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세기의 풍파를 겪은 노인이 어떻게 이토록 너그러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강인한 분이십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진단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접어 작은 액자에 넣어 제사상 옆 벽에 걸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걸어둘게요. 누가 오든 진실을 볼 수 있게요. 할머니는 그저 웃었습니다. 온화하지만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실은 벽에 걸어둘 필요가 없단다. 우리 마음이 알고 있으면 그걸로 좋게. 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봉선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 방송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길고 힘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박복순 할머니는 눈을 감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부드러운 바람결에 평온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한 세기를 넘게 살며 온갖 오해를 견뎌냈지만 결국 진실은 소문을 이긴다고 믿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군립병원에서 공식 발표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방송은 몇 분 울리다 사라졌지만 인터넷의 글들은 비온 뒤 죽순처럼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한 페이지가 글을 내리면 다른 세 페이지가 더 자극적인 내용을 덧붙여 다시 올렸습니다. 이제 민준의 이름은 할머니뿐만 아니라 의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물은 민준이 할머니를 부축하는 사진과 함께 의대생과 107세 할머니, 가족애를 넘어선 위험한 관계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이 비아냥거렸죠. 요즘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할머니 재산을 노린 거겠지. 인도주의는 무슨, 속셈이 뻔하네. 민주는 그 글자들을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진실이 소문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서류 위에만 존재하고 소문은 사람들 입속에 살아 숨쉰다는 것을. 같은 과 친구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자 민주는 노골적인 시선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떤 악의적인 동기는 단체 채팅방에 할머니 사진을 올리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꾹 참았지만 밤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울지 마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게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역 경찰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경찰 2명이 찾아와 민준에게 할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서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질문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밤을 보낸 적 있습니까? 할머니가 돈이나 재산을 준 적이 있나요? 당신이 할머니를 돌보는 것을 본 증인이 있습니까? 민주는 잠긴 목소리로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할머니를 돌봐드리기 위해 머물렀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저를 손자처럼, 저는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생각합니다. 경찰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문을 나서면서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낡은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홀로 툇마루에 앉아 봉선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슬에 젖은 붉은 꽃잎들이 마당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고 텅 빈 마음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셨을 거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골목에 멈추는 차 소리, 담 너머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똑똑히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할머니의 임신이 아니라 젊은 놈이 늙은이를 이용해 유명해지려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민준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말 잘 듣거라. 사람들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100번을 말해도 믿지 않는단다. 더 이상 해명하려 애쓰지 마라. 그저 올바르게 살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다.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들이 할머니를 힘들게 할까봐 두려워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남편도, 자식도, 명예도 잃어봤다. 하지만 믿음은 잃은 적이 없어.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선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는 그에게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며 한 학기 추가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는 통지서를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수년간 노력해온 학업, 꿈, 미래가 터무니없는 소문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민준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강가에 잠시 다녀오자. 두 사람은 조용한 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돌계단에 앉아 흐린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예전에 저기 서 있었단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 하지만 내가 죽으면 누가 남편의 진실을 말해주겠나 싶더구나. 그래서 나는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았어. 너도 마찬가지다. 말없이 그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증명이 된단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할머니가 왜 이 폭풍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보다 더 큰 상실을 여러 번 겪었던 것입니다. 오후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서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나아가거라. 세상이 믿어주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들이 고개를 숙일 날이 올 것이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음속에 연민과 존경심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소문의 잔인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모든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후 며칠간 박복순 할머니의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촬영하러 오는 사람도 캐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소란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평화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이야기에 지친 듯 했지만 진실을 믿는 대신 침묵을 택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잘못을 외면하려는 것처럼 민주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도와 밥을 짓고 꽃에 물을 주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할머니도 말이 줄었고 민준을 볼 때마다 눈빛에는 안쓰러움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 젊은이의 꿈과 미래가 꺾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지막 햇살이 봉선화 위로 쏟아질 때 할머니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습니다. 이리 와서 잠시 앉아보렴. 민준은 말없이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젊다. 나 때문에 내 미래를 망치지 마라. 내 생각에는 네가 잠시 여기를 떠나는 게 좋겠다. 다른 곳에 가서 다시 공부하고 새로 시작하렴. 여기서는 사람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게다. 민주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두 눈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저를 쫓아내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그런다. 사람들이 계속 너를 괴롭히고 네가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할까봐. 무서워. 나는 100년을 살았으니 오명을 좀 더 쓴다 해도 괜찮다. 하지만 너는 다르지. 너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잖니. 민주는 말없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에도 안 가요. 저는 여기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할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어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나는 외로움에 익숙하단다. 네가 떠나야 내 마음이 편해.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건 동정심 때문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누구에게도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제게 평생 다시는 못 받을 줄 알았던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떠나라니요. 제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여운 내 새끼. 이 세상이 너무 잔인하구나. 선한 행동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따뜻한 마음을 죄악으로 몰아가니 네가 여기 있으면 저들의 혀가 너를 죽일까봐 두렵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을 할머니의 손 위에 포겠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슬퍼하시는 게 두려울 뿐이에요. 누가 뭐래도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밖에서는 저녁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봉선화가 흔들리며
붉은 꽃잎들이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나 보구나. 침묵하면 모든 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침묵도 죄가 되는구나. 내가 침묵함으로써 저들이 내 명예를 짓밟도록 내버려뒀어. 민주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한 번도 할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네가 남는다면 나도 더 이상 누구도 너를 모욕하게 두지 않겠다. 누가 또 헛소리를 하면 내가 직접 나서서 모든 진실을 말할 것이다. 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게 하지는 않을 게다.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낡은 집을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할머니와 손자가 아닌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온기를 찾는 외로운 두 영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마지막 당부처럼 말했습니다. 기억하거라. 너는 선한 일을 했으니 잘못이 없다. 세상은 언젠가 너 같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아주며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바라는 건 딱 하나다. 사람들이 서로를 상처 주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야만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게다. 밖에는 황혼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봉선화 꽃잎들이 바람에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마치 관용이 잊혀가는 세상에 그것이 여전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한 노인의 조용한 기도처럼. 그날 오후 평화 마을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며칠간의 굳은 날씨 끝에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마른 잎이 깔린 작은 길을 비췄습니다. 박복순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뜨다만 스웨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주는 부엌에서 작은 냄비에 죽을 끓이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고 장작 타는 소리와 봉선화 향기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카메라와 수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들이라는 잡지사의 강 기자라고 합니다. 박복순 할머니를 잠시 뵙고 싶습니다. 민주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기자라는 말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또 기사 쓰러 오셨나요? 할머니는 더 이상 언론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강 기자는 미소 지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회수를 올릴 기사를 쓰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소문 뒤에 분명 다른 진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차분하고 진솔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하거라. 강 기자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내려놓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녹음기는 켜지 않았죠. 할머니, 기사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해하고 싶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할머니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물어보게. 이 늙은이가 숨길 게 뭐 있겠나. 남들 하는 소리는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었는걸. 강 기자는 작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젊은 교사가 아이들 사이에서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오해했을 때 화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은 온화했지만 깊었습니다. 화를 내서 뭘 하겠나. 화를 낸다고 사람들이 나를 더 이해해주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저 사람들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쉽게 믿는다는 사실이 슬펐을 뿐이야. 나는 100년을 살면서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봤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서로를 죽일 수 있다는 게 마음 아프더구나. 강 기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교사 시절 이야기, 전쟁에서 희생된 남편 이야기, 태어나지 못한 아이 이야기, 그리고 민준을 만나기까지의 길고 외로웠던 세월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아이는 백지처럼 착한 아이야.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아이를 내가 친손자처럼 여겼지. 그런데 고작 종양 덩어리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저 아이를 죄인으로 만들었어. 강 기자는 목이 메어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잠을 못 자 헬쑥해진 얼굴, 꼭 맞잡은 두 손.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거짓을 쓴 사람들을 원망하나요? 민준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들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저 재미로, 심심해서 말했을 뿐이겠죠. 저는 다만 할머니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게 두려웠어요. 강 기자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기삿거리가 아니라 인간의 선의가 오해받고 조롱당하는 한 인생의 단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써도 될까요? 자극적인 기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것들은 절대로 농담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쓰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할머니는 그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빛났고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만약 자네의 글이 사람들에게 선의는 의심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그렇게 하게. 하지만 그저 동정심을 얻기 위함이라면 거절하겠네. 나는 동정받고 싶지 않아. 다만 사람들이 더 이상 악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강 기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쓰겠습니다. 그가 돌아설 때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길 위로 할머니와 손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람이 봉선화를 흔들었고 꽃잎들이 할머니의 어깨 위로 떨어져 황혼빛에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나타날 것 같구나. 얘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길 저편에서 강 기자는 걸음을 멈추고 작은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조회수도 명성도 아닌 오직 시끄럽고 잔인한 세상 속에서 묵묵히 선하게 살아가는 두 사람에게 공정함을 되찾아주기 위해 글을 쓰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있은 지 사흘 후 강 기자의 기사가 잡지 사람들의 일면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소박했습니다. 107세 할머니와 23세 청년. 세상의 혀끝에서 상처 입은 선에 자극적인 문구나 사진은 없었습니다. 기사는 강 기자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봉선화 그늘 아래 자리한 낡은 집, 손님에게 차를 내어주던 온화한 할머니, 마루를 닦던 젊은 학생, 그리고 두 세대 간의 미소. 누구라도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질 만큼 투명한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는 게시된 지 몇 시간 만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여론은 침묵했고 점차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 생각했네요. 읽는 내내 부끄러웠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공감의 글들이 이전의 악의적인 말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조용히 사과하기 위해 그 기사를 찾아 읽었습니다. 평화마을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손가락질하던 이웃들은 이제 말없이 골목을 쓸거나 할머니 집 대문 앞에 채소를 놓고 가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 용서하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라는 쪽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소문을 퍼뜨렸던 최 씨 아주머니는 기사를 읽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마음속에 박복순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연약한 노인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었는데 자신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향한 묶음을 들고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신문을 읽다가 그녀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놀러 왔네. 최 씨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남의 말을 듣고 부풀려서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는 신문을 내려놓고 물처럼 맑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일어나게. 잘못은 영원히 남는 게 아니야.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야. 나는 자네를 원망하지 않네. 최 씨 아주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0살 넘은 여인의 울음소리가 뒤늦은 후회와 함께 작은 집을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부축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려면 구름이 껴야 하는 법이지. 소문도 마찬가지야. 시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멈추는 사람도 있어야 해. 자네가 멈출 줄 아니. 그것만으로도 귀한 일이야. 그날 오후 박 이장이 신문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번을 읽었는데도 눈물이 나네요. 마침내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히도 이 세상에 아직 선의가 설 자리는 남아 있었구나. 밤이 되자 민주는 온통 기사 이야기로 가득한 스마트폰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과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이는 내가 오해했다는 짧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가 곁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긴다고. 우리가 떳떳하게 살면 시간이 증명해 줄 게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봉선화 꽃이 피 툇마루에 가득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꽃잎들은 마치 두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한 믿음이 부활하여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작은 책상에 앉아 신문을 조심스럽게 접어 병원 진단서 여백자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뭘 하느냐 고 묻자 민주는 목이 맨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옳은 것을 말해주는 용감한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호롱불 아래에서 반짝이는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곧게 사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란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평화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평온이었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씻겨진 양심의 평온, 그리고 한때 상처받았던 두 영혼이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은 평온이었습니다. 강 기자의 기사는 생각보다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학장님의 엄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 학생, 학교로 좀 오게. 자네 일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싶네. 민준은 당황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몇 주 전 자신의 정학 결정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어깨를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녀오너라. 이번에는 하늘이 내게 공정함을 돌려줄지도 모르지.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낡은 흰 셔츠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을 지나는 동안 새벽바람이 시원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안도감 섞인 맑은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교문에 들어서자 그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경계나 수군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어색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민주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장님은 회의실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곁에는 지도교수와 몇몇 교수님, 그리고 강 기자도 있었습니다. 학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낮지만 감동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사를 읽었고 관계기관의 모든 조사 결과를 검토했네. 학교는 공식적으로 학생의 명예와 학업 성적을 복권시키기로 결정했네. 더 나아가
여론의 압박 속에서도 보여준 학생의 인도주의 정신과 굳건함을 표창하고 싶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 기자는 그를 보며 미소 짓고는 말없이 다가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실은 늦더라도 결국 소문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두 사람의 악수였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게시판에는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의학과 이민준 학생의 명예를 복권하며 실습을 재개함. 평화마을 박복순 어르신을 돌본 행동은 인류의 귀감이 됨.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평화마을 사람들은 소식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박 이장은 공지문을 인쇄해 할머니 댁에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보세요. 마침내 착한 사람이 빛을 보지 않습니까? 박복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인내심을 가지면 하늘이 공정함을 돌려준다고. 민주는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는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온화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네가 나에게 선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해주었지. 내가 이 나이까지 산 것은 오직 그것을 보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다음 날 학교에서는 작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학과생들 앞에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그 모욕적인 말들을 절대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선의는 누가 믿어주지 않아도 그저 내가 지켜내면 되는 것이라는 걸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저는 무관심보다는 오해를 택하고 할머니를 돌보는 길을 택할 겁니다. 강당에서는 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도교수는 눈물을 닦았고 학장님은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기자는 강당 뒤편에 서서 그 순간을 카메라가 아닌 마음으로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오자 할머니는 녹두죽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이렇게 가볍구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민준은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께 감사해야죠. 할머니는 제게 짓밟힌 선의도 언젠가는 다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봉선화는 그 어느 때보다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곁에 앉아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늙은이와 젊은이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달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인생에 새롭게 펼쳐질 장을 내다보는 것처럼 학교에서 명예를 회복한 후 민준과 박복순 할머니의 삶은 점차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평범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존경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이제 작은 집을 지날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 기자의 기사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지역 방송국 PD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방송국에서 현대사회의 인류애를 주제로 토크쇼를 준비 중입니다.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요. 할머니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웃었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대단한 말을 하겠나. 하지만 내 이야기가 누군가를 더 너그럽게 만들 수 있다면 기꺼이 가겠네. 녹화는 어느 가을 오후에 진행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할머니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염주를 든 채 민준의 곁에 앉았습니다.
이제 민주는 대학생 어르신 돌봄 프로젝트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원고 없이 느리고 소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의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고들 하지. 칼은 살을 베지만 혀는 마음을 벤다. 하지만 우리가 그 혀를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데 쓴다면 사람의 입은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낼 수도 있단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세상이 조금만 덜 악해졌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강당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주는 곁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연설이 아니라 상실과 상처, 그리고 용서를 겪어낸 한 인생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후 프로그램은 여러 번 재방송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청자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 방송을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썼고, 어떤 이는 할머니 덕분에 선의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지역사회 의료봉사단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할머니는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또 멀리 가는구나. 네, 몇 달만 다녀올게요. 제가 할머니를 도왔던 것처럼 다른 외로운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요. 할머니는 자랑스러움과 아쉬움이 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 선한 마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민준을 위해 작은 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차 몇 봉지와 약, 그리고 봉선화 아래서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집에 너를 기다리는 늙은이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민준이 떠나는 날, 평화 마을 사람들은 미소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더 이상 소문도 의심의 눈초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굳은 악수와 몸 건강히 다녀와라.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오렴 같은 따뜻한 인사뿐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잠시만 다녀올게요. 돌아올 때는 할머니를 향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가거라.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너라. 이 봉선화는 늘 여기 있을 테니.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문에 기댄 채 운명이 보내준 손자이자 외로운 노년을 위로해준 그 작은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봉선화가 만발했고 바람이 붉은 꽃잎을 싣고 날아갔습니다. 마치 다정한 작별 인사처럼 그날 밤 할머니는 홀로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라디오에서 재방송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복순 할머니와 이민준 학생의 이야기는 수백만 명에게 인류애와 선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언제든 발견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이 낡은 기와지붕 위로 은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모든 풍파가 씻겨나간 듯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봉선화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속삭였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밖에서는 평화마을이 고요했지만 그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믿음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선의는 언젠가 돌아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잎들이 속삭이듯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집 앞 봉선화는 대부분 졌고 몇 송이 남은 꽃만이 새벽 서리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 앉아 염주를 돌렸습니다. 눈은 세월 따라 흐려졌지만 마음은 늘 한 사람, 민준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의료봉사단을 따라 산골 마을로 떠난 지 거의 8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매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야기, 산골 아이들에게 손 씻는 법을 가르쳐준 이야기, 어르신들이 자신을 미소 천사 꼬마,
의사라고 부른다는 소박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아이는 착한 일을 하려고 태어난 아이야. 박 이장이 찾아올 때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날은 날이 흐리고 바람이 사르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우리며 추위 때문에 간간히 기침을 했습니다. 그때 골목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는 멈칫했습니다.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툇마루로 나가자 희미한 안개 속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외투를 입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떨리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민주는 달려와 길 잃은 아이처럼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늙은이의 눈물이 민준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나는 네가 영영 가버린 줄만 알았구나. 민준은 햇살처럼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잠시만 다녀온다고. 할머니 드리려고 산골 마을 선물도 가져왔어요. 그는 가방을 열어 손으로 짠 보라색 목도리를 꺼내 할머니의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이 색이 변치 않는 마음을 상징한대요. 할머니가 봉선화색을 좋아하시니까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이 녀석, 어른 다 됐구나. 두 사람은 화롯가에 앉아 할머니는 마을 소식을, 민주는 산골 이야기를 했습니다. 80살 노인이 여전히 고개를 넘어 환자를 보러 다니는 이야기. 아이들이 의사 선생님 하며 따라다니는 이야기. 민준의 이야기 하나하나에 할머니는 울고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을 보고는 환하게 웃었죠. 자네가 돌아오니 온 마을이 기뻐하네. 사람들 말이 자네 덕분에 선한 마음을 믿는 법을 배웠다더군. 민준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뭘 가르쳤겠어요. 그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걸로 기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로 나는 만족한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는 것 외에 더 바랄 게 뭐 있겠니? 민주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불빛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돌아오면서 또 다른 선물을 가져왔어요. 선물이라니? 새 방이요. 저랑 봉사단 친구들이 돈을 모아 할머니 집을 수리해드리기로 했어요. 지붕도 새고 벽도 낡아서 제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요. 허락해 주실 거죠? 할머니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또 나 때문에 일을 벌이는구나. 이 늙은이가 며칠이나 더 산다고 집을 고치니. 아니에요. 할머니는 더 오래 사셔야죠. 제 졸업식에도 오셔야 하잖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자신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네가 의사 가운을 입고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꼭 보고 싶구나. 그때가 되면 먼저 떠나보낸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을 게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불며 희미한 봉선화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기대어 민준이 장작을 더 넣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타오르는 불빛이 늙은이와 젊은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들은 함께 평온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바람 소리에 섞여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이지? 찬바람이 부는데도 내 마음은 참 따뜻하구나. 민주는 돌아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집이니까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마지막 남은 봉선화 꽃잎들이 툇마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긴 여정 끝에 돌아온 평온의 숨결처럼 민준이 돌아온 후 평화마을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습니다. 107세 할머니와 젊은 청년의 이야기는 이제 부끄러운 소문이 아니라 인류애와 관용,
그리고 편견을 넘어선 인간의 정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민주는 대학 친구들을 데리고 마을로 왔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할머니의 작은 집을 수리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한 봉사단원들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민주는 박 이장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이 집은 이제 할머니만의 집이 아니라 우리 마을 모두의 기억이 담긴 곳이란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 지휘하고 할머니는 봉선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부채질을 하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들을 피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꺼이 도우러 나섰습니다. 어떤 이는 기와 몇 장을, 어떤 이는 시멘트 한 포대를, 어떤 이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점심을 지어왔습니다. 소문을 퍼뜨렸던 최 씨 아주머니도 달걀 한 꾸러미와 신선한 채소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돕게 해주세요. 할머니, 작은 성이지만 진심이에요. 할머니는 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마음만으로도 고맙지. 봐, 누구나 다시 좋아질 수 있단다. 시작할 줄만 알면 돼. 저녁이 되자 새 집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낡고 허물어졌던 벽은 밝은 색의 새벽으로 바뀌었고 기와는 햇살 아래 붉게 빛났습니다. 나무 창틀도 새로 칠해져 활짝 핀 봉선화를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툇마루 위에는 민준이 작은 현판을 걸었습니다. 봉선화 집, 선한 마음이 돌아오는 곳. 모두들 그 글을 읽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현판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참 곱구나. 꿈만 같은 이름이야. 저녁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박 이장은 낡은 라디오를 가져와 옛 노래를 틀었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페인트가 묻은 옷을 입은 채 할머니 곁에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내가 100년 넘게 살면서 사람 마음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건 처음 본다. 예전에는 서로를 탓하더니 이제는 다 같이 내 집을 지어주는구나. 민주는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박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들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데에는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염주를 돌렸습니다. 마당의 모닥불빛이 주름진 얼굴을 비추며 온화한 미소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두 사람만 툇마루에 남았습니다.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은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께 드리는 선물이지만 저에게는 감사 인사예요.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쁜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쁜 마음이 필요했단다. 오늘 나는 그것을 보았어. 밖에서는 봉선화가 바람에 흔들리며 세기와 지붕 위로 보랏빛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정이 가득한 집을 보게 될 줄은 몰랐구나. 고맙다, 얘야. 모두에게 고맙다.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감사하죠.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진정한 선의가 무엇인지 몰랐을 테니까요. 바람이 봉선화를 흔들었고 붉은 꽃잎들이 기와 위로 떨어졌습니다. 새 집은 마을 한가운데 굳건히 서서 두 사람이 걸어온 여정의 조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의심에서 이해로, 상처에서 용서로, 그리고 마침내 부활한 인간의 정을 지켜보는 증인으로 이듬해 봄은 늦게 찾아왔습니다. 집 앞 봉선화는 활짝 피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매일 할머니를 돌봤지만 할머니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식사도 줄고 잠도 설치셨으며 밤에는 마른 기침을 하셨습니다. 민준이 걱정하면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늙어서 그렇단다. 이 몸이 기름 다 된 등불 같아서 깜빡거리다 꺼지는 게
당연한 이치지. 하지만 민주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웃고 이야기하고 차를 우렸지만 그 미소 뒤에는 조용한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머리를 빗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더니 빗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준이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괜찮다. 민주는 서둘러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박 이장을 불러 국립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가 노안으로 인한 심부전과 폐렴을 앓고 있으며 몸이 너무 약해 적극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남은 시간 동안 편안하게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곁에 있던 박 이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할머니는 100년 넘게 사셨어. 시간은 아무도 이기지 못해. 그날 저녁 그들은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봉선화꽃이 피 길에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민준의 손을 잡고 바람소리처럼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다만 네가 의사 가운 입은 모습을 못 보고 가는 게 아쉬울 뿐이다. 민주는 할머니의 손에 얼굴을 묻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는 아직 건강하세요. 제가 아직 허락 안 했어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죽음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는단다. 하지만 나는 기쁘다. 네가 잘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고 웃음소리 가득한 집에서 살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할머니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끓이고 약을 드리고 밤마다 할머니의 손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힘든 와중에도 농담을 던졌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만 돌보니 나중에 어떤 처녀가 너한테 시집 오겠니? 민주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할머니만큼 좋은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이에요. 박 이장은 매일 찾아와 할머니를 웃게 해주려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라디오를 가져와 전쟁 시절 노래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한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온 집안이 숨을 죽였고 늙었지만 따뜻한 노랫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름진 얼굴, 평온하게 감긴 눈을 보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처음 만난 날 따뜻한 죽 한 그릇, 자신을 내 손주라 부르던 온화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할머니가 떠나면 자신의 세상에서 절반의 빛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녘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 여전히 곁을 지키고 있는 민준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안 잤니? 네. 할머니가 걱정돼서요. 걱정 마라. 사람이 올곧게 살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법이다. 나는 다만 네가 다시 외로워질까봐 걱정이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 마음속에 할머니가 계신데 어떻게 외로워지겠어요. 할머니는 온화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든 빛이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췄습니다. 할머니는 바람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그래, 또 날이 밝았구나. 아름다운 하루가 또 시작됐네.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지만 희미해지는 숨결과 함께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할머니가 온전히 힘을 내어 맞이하는 마지막 아침 햇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봉선화 사이를 뚫고 마루 위로 가느다란 빗줄기를 드리웠습니다. 참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박복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베개에 등을 기대고 앉아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는 봉선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곁을 지키던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일어나서 할미한테 차 한 잔만 타주렴. 아침차, 향기가 그립구나. 민주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가 차를 우리자 녹차 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향기롭구나. 젊었을 땐 매일 아침 이 향기를 맡았는데 다시 맡으니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구나. 민주는 곁에 앉아 찻잔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작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머니는 반짝이는 눈으로 민준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얘야, 할미가 할 말이 있다. 민주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내가 100년 넘게 살아보니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죽더구나. 그 순리는 아무도 피할 수 없지. 하지만 내가 배운 것이 하나 있다. 눈 감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사는 법이지. 너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구나.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직 할머니께 효도 한번 제대로 못 해드렸는걸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너는 이미 효도를 했다. 모두가 떠났을 때 내 곁에 있어 주었고, 모두가 의심할 때 나를 믿어주었지. 너는 내게 선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단다. 잠시 후 할머니는 손짓으로 침대 옆 낡은 나무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보라색 끈으로 묶인 작은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거든 이 편지를 열어보거라. 내가 할미를 잊지 않도록,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도록 쓴 편지란다. 민주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은 할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을 가볍게 쥐고 가을 호수처럼 깊고 온화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봉선화 꽃잎들이 창문을 넘어 할머니가 덮고 있는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꽃잎들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봉선화가 또 피었구나. 참 곱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결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작게 불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주무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햇살만이 감긴 눈 위를 비출 뿐이었습니다. 공간은 고요해졌고 마당에서는 바람 소리만이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침대 곁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꾸 앙상했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비 온 뒤 강물처럼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평화마을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찾아와 할머니에게 향을 올렸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보라색 봉선화 한 다발을 가져왔고 박 이장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작게 말했습니다. 편히 가세요. 선생님, 이 마을은 결코 선생님을 잊지 않을 겁니다. 장례식에서는 강 기자의 기사가 마을 방송으로 낭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가 아닌 추도사처럼 들렸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평생을 올곧게 살아오신 박복순 할머니께서 평온히 잠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류애와 관용에 대한 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민주는 홀로 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열었습니다. 늙고 힘없는 글씨체였지만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내 손주 민준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할미는 이미 떠났겠구나.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다만 네가 선한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울 뿐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진실하고 착하고 용감하게 살아가거라. 할미가 보고 싶거든. 봉선화 아래 앉아 있으렴. 나는 바람 속에, 차향기 속에, 네가 세상을 위해 하는 모든 평화로운 일들 속에 함께 있을 테니 사랑한다.
내 손주.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종이를 흠뻑 적셨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불어 봉선화 꽃잎이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온 툇마루를 붉게 뒤덮은 꽃잎들은 평생을 선하게 살다간 한 사람에게 바치는 하늘의 마지막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박복순 할머니가 떠난 지 10년 후 평화마을은 많이 변했습니다. 흙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었고 길가에는 푸른 가로수가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봉선화 그늘 아래 자리한 작은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박할머니 집이 아니라 봉선화 집이라는 다정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대문 앞 현판에는 그 이름 아래 선한 마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된 민주는 할머니의 마지막 안식처였던 바로 그 집의 작은 노인 요양센터를 열었습니다. 마을의 외로운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보살핌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고 매일 아침 피어나는 봉선화를 보며 지냈습니다. 그는 센터 이름을 봉선화라고 지었습니다. 그에게 그 꽃은 할머니의 삶, 연약하지만 강인하고 소박하지만 눈부셨던 인생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민준이 정원을 돌보고 마당을 쓴 뒤 봉선화 아래 오랫동안 서 있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꽃잎이 떨어질 때마다 그는 마치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집 안제사상 위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매일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색이 바른 낡은 편지가 놓여 있었죠. 사랑한다, 내 손주. 어느 초봄 아침, 강 기자가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대문을 지나다 봉선화 아래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기억 속 그대로 아름답군요. 민준이 나와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기자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날 이런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전에 할머니가 차를 마시던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찻잔 2개를 따르자 녹차 향기가 바람에 퍼져나갔습니다. 강 기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시고 외롭지 않았나요?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은요. 하지만 봉선화가 필 때마다 할머니가 여전히 여기 계신다고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 않아도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강 기자는 침묵했습니다. 햇살이 두 남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들은 인생이라는 교향곡 속 2개의 낮은 음표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마을 뒤 작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묘는 보리수나무 아래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단 한 줄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복순, 1917, 2024, 평생을 선하게 살다. 민주는 갓 꺾은 봉선화 한 다발을 올려놓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우리 집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곳이 되었어요. 그들이 웃을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나요. 바람이 불어 보라색 꽃잎들이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맑고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스하게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여기 있단다. 얘야. 모든 꽃잎 속에, 사람들 마음 속에, 네가 매일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 속에. 그날 저녁, 봉선화 집에서는 할머니의 기일을 기리는 촛불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무도 슬퍼하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차를 마시고 낡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촛불이 할머니의 사진을 비추자 온화한 미소가 마치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봉선화가 만발하여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꽃잎들이 부드러운 비처럼 떨어져 마을 길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봄 햇살처럼 따뜻한 숨결 같은 웃음소리가. 그렇게 시간은 흘러도 봉선화는 계속 피어났습니다. 마치 소박하지만
깊은 진리 하나를 증명하려는 것처럼 선인은 상처받을 수 있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주는 사람만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시든 적 없었던 것처럼 다시 눈부시게 피어난다는 것을. 107세 할머니와 23세 청년의 이야기는 눈물이 아닌 믿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온갖 소음과 편견, 그리고 세상의 혀가 남긴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인류애와 선애, 그리고 인간의 정이 살아 숨쉰다는 믿음. 그것들은 시끄럽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